다음 경제지표 물가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생산 관련돼서 봤죠. 자, 이제 물가지수 보죠. 물가지수는 뭐 그 상대적으로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느냐,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이렇게 나누져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주로 대부분 이렇게 많이 뭐 보기도 하고 전월 대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뭐 전월 대비 지금 뭐 그 물가 상승률이 얼마 됐느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은데, 전년 동기 대비 3월과, 그러니까 3월 달 거가 얼마였고 4월이 얼마였고 5월이 얼마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3년이면 22년도에 3월 달, 그리고 23년도에 3월 달 1년 동안 이 3월에 발생했던 물가는 얼마만큼 변화했나, 여기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 4월 달에는 이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나,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현재 얼마다라는 것보다 얼마나 변해가고 있나를 사실은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예측을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전체 생산에 관련된 거예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되어져 있죠. GDP 디플레이터와 CPI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어, QT, PT 이것이 생산량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생산량의 과거의 물가, 현재 생산량의 현재의 물가, 이렇게 지금 그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수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현재 그 생산량을 기준으로 물가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CPI 같은 경우에는 CPI는 기준 연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금 이 그 물가의 변화를 기준 연도 대비 얼마만큼 이 생산 가격이 물가가 변했는가 이거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CPI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0개의 상품을 약 매년 달라집니다. 50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상품 숫자를 그렇게 해서 지금 약그 50개의 국내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50개의 국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그 물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개의 국내 도시에서 지금 이 500개의 그 상품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상품, 이것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50개 국내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주요 도시 50개 정도 된다면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500개의 상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500개 상품도 그 나열해서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정도의 상품의 변화, 상품 가격의 변화를 느끼는 건가?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그 물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어, 뭐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긴 한데,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하는데 품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보콘, 월드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새로 나오는 거 있으면 안 들어가다가 그게 좀 뭐 높아지게 되면 들어가죠. 라면 같은 경우도 그 삼양라면, 신라면 뭐 이런 것들 쭉 들어가죠. 뭐
꼬꼬면이라는 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포함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들어갔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알 수는 없죠. 저도 목록을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중전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공중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중전화 가격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가고, 커피 같은 경우도 커피 전문점이 과거에 별로 없던 시절에는 뭐 그 신경 안 쓰다가 한 2006년, 7년, 8년 이때쯤부터 아마 커피 전문점이 많이 늘어났을걸요. 그러면서 커피 전문점도 이제는 들어가게 됐고 이런 거죠. 뭐 스마트폰의 앱, 이것도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래 한글 같은 경우 그 앱 깔는 경우들 많죠. 패드에다 깔고 무슨 뭐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물가가 많이 떨어졌나 이것도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퀄리티가 맨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나 또는 품질 종류별로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닭은 뭐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몇 그램 또는 몇 개월 생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선 뭐 측정해서 하고 6개월 돼지 몇백 킬로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름대로 그 기준을 잘 정해놓고 지금 이렇게 물가 수준을 파악을 하게 되죠. 하지만 500개 상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뭐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장바구니 물가만 따로 해줄게 해서 일일 상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주요 뭐 야채 뭐 이러고 뭐 주요 뭐 곡물들 뭐 이런 정도 우유, 계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선 하게 되는 측정을 해서 물가 수준이 얼마만큼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36개 주요 도시 516개 상품, 이거 매년 조정되는 그런 거니까 그렇고요. 농산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를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직장인들 뭐 지갑이 얇아졌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니까 잘 느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면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 히트쳤던 국제시장 이거 910억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명목 수입으로는. 근데 실질 수입으로는 958억 이렇게 계산이 되고 뭐 신과 함께입니다. 이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930억인데 이걸 지금 뭐 물가 수준으로 고려해서 보게 되면 84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가 수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은 명목 수입은 더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그러한 수익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느끼겠지만 90년대 초반의 물가하고 지금의 물가하고 참 많이 차이 나죠. 바깥에서 식당만 가더라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 수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물가 수준을 2%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수준 내에서 물가 수준을 잡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GDP의 자연 성장률이 최대치가 자연 성장 그냥 가만히 두면 한 2에서 3% 정도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명목도 2에서 3% 늘어나고 지금 그 물가도 2에서 3% 정도 증가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소득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삶의 질은 높아지고 지금 그 소득은 그대로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 과거 80년대 뭐 70년대까지 가게 되면 너무 크고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그 급격하게 노동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 당시부터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때 뭐 과장 월급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했으면 많이 받았으려나요? 80만 원 정도 받았으려나?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야 지금 과장 월급 한 500 정도 되려나요? 4, 500?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간 것들 보게 되면 뭐 소주 가격 올라간 거 생각하게 되면 비슷하게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지금 달라진 만큼 나의 그 소득도 명목 소득도 지금 달라진 그런 상태를 보게 되죠. 그 되게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숫자만 달라지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대신에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죠. 과거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죠? 그 뭐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아진 건 맞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만 보더라도 학교 과거에는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춥고 되게 덥고 뭐 이렇게 돼서 제가 학기 시작하고 끝날 때쯤 되게 되면 다들 힘들어하고 그랬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고민 많이 하죠. 지금도 이제 그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그 정의만 본다고 한다면 개념은 물가 수준이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그 다음부터 안 오르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로 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때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돈을 빨리 빌리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물가 돈을 갚을 때쯤 되게 되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자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물가 상승률만큼 그 이자를 지금 책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는 그러한 금리의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부터 나타나겠죠. 그죠?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장기로 갈 때 시장인 그 금리 같은 경우는 3% 아니 3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라고 얘기한다면 10년 이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 후에 그 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그 금리를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 물가가 안 오를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는 더 높아야 우리는 정상적인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더 그러니까 커지게 되는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빨리빨리 그 부동자산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죠. 물가가 더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금 사고 지금 집 사고 하자. 근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야라고 한다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 갖고 있으면 손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과 실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고용과 실업 이게 우리가 이게 사실 실업자가 된다는 게 상당히
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경제 활동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요. 일단 안에 일 안 할래 그러면 실업자에 포함 안 됩니다. 근데 진짜로 수입에 있는 일에 종사를 못한 자, 그러니까는 한 시간, 일주일 동안 한 시간이라도 노동을 제공해서 소득이 있으면 이거 실업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그 실업자가 아닙니다. 어, 비경제 활동 인구로 포함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실업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실업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 이거는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인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용률이라는 거, 실업률을 생각하지 말고 고용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 고용률. 실업률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과소평가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취업률을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고용률을 보는 게 제일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이냐?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이것만 보자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는 실업률을 본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고용률을 보다 보면 전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 이걸 보는 거죠. 이거 높이자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70% 가까이. 안 좋을 때가 60, 한 5%, 좋을 때는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남녀 통틀어서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실업자하고 주부 학생 구직 담년자가 3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비중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실업률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취업률을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 근데 취업률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4대 보험 들고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없고 단기 알바도 취업으로 지금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취업에 잡힐 수 있도록 통계치에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과 실업 이렇게 해서 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한다면 1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군인, 경찰, 교도소 수감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일단은 자기 의지대로 하더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 그리고 15세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의무교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중학교까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12세 이렇게 얘기했었을걸요. 그전에는 11세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취업자가 5살만 돼도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야 될 그런 학교를 다녀야 될 그런 애들이 공장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일을 했대요. 그리고선 거기 장부에 써 있습니다. 5세 얼마 돈을 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공장에 같이 출근하고 닥터를 뽑건 아니면 무슨 옷감을 정리를 하건 음식물을 나르건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리고선 돈을 받고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아동에 대한 그러한 교육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복지 수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지금 의무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의무 교육이었죠. 근데 이거 초등학교 가지고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중학교 이후부터 15세 이상부터는 지금 너의 선택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세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7세, 18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무교육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죠. 교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그런 그 이유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문명화됐다? 사실은 문명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사고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더 전문적인 그러한 교육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리스 시대의 그 신전들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기술을 가지려면 얼마만큼 공부를 했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한 그러한 교육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지금이 더 지금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남들이 얘기해주면 뭐 이해하고 얘기 안 해주면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문제죠. 사실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꼰대가 되는데 많은 차이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르쳐줘도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안 되는 경우죠. 아마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 10년 지나게 되면 지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 가능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도 보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생산 가능인 거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또 비경제 활동인 것도 보게 되면 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유 안 돼. 이제 난 취업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구직 단념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직 단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업자로 포함이 되지도 않고 실업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지금 비경제 활동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실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실업도 다 똑같은 실업이 아니다. 그래서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실업.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실업이 지금 그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만두고 나 다른 데로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그 실업 상태로 있는 경우들 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단 그만두고 난 다음에 찾는 게 아니라 직장을 찾아놓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 그런 경우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술 변화 때문에 그 나타나는 그러한 실업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장부 정리하는 전표 작업하는 그러한 그 직원들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격리 직원들 많고 했었죠. 상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담당을 했었고 상고 중에서도 아주 그 훌륭한 상고 같은 경우에는 은행으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은행에서 잘 그 지내고 그러고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 격리 직원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있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명이야 된 걸 지금 컴퓨터 한 대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표만 입력 잘 하게 되면 지금 그 대체대 대표 손익계 선서까지 다 결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아니고 뭐 요구하지 않는 그것이 있죠. 기술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실업입니다. 근데 이 둘을 합치면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이것을 합치면 약
2% 정도가 나온답니다. 2에서 3% 정도 얘기하는데 2%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2% 정도다 아니면 3% 정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완전 고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다 고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경우는 그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실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그 정책적인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허용하는 그러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허용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아무런 그러한 이유 없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술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직업을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이것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연적인 그러한 실업률.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이죠. 물론 경기적 실업도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많이 봅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분야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 제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갔던 그러한 부품들이 다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재교육을 시켜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국가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항상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은 경기 판단 지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선행 지수하고 동행 지수하고 후행 지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수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미래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 그 주가가 오르는 거죠. 장단기의 금리 차이 이것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미래에 더 좋아질 거야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의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행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 기대지수, 뭐 기계 수주액 이런 거죠. 현재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앞으로 작업을 하면 기성액이 있을 거고 그 기성액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운영을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수주는 지금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들어올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를 보면서 6개월 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을 하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 동행지수를 보면서 지금 현재 지수 그 상태를 판단을 하고 후행지수를 보면서 과거의 것이 맞았어 우리가 판단했던 것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용과 관련된 이러한 지표는 후행지수로 들어간다. 상시, 임시 근로자 수.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러한 경우들로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써 있는 게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죠. 경기 실사지수는 사실 한국은행하고 전경련에서 지금 이 그 조사를 합니다. 경기 실사지수를 발표했는데 지금 뭐 그 전월 대비 뭐 높아졌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그 100이 나오게 되면 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반은 좋다, 반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경기 측면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떡볶이 가게가 굉장히 잘 되면 그 옆에 있는 만두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 먹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 먹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로 가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그러한 사회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만약에 그 중에서도 부진하다 할 거야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100보다 더 낮은 그러한 숫자로 가겠죠. 그죠? 근데 거의 다 나쁠 거야라고 100%다 나쁠 거야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이 이거 지금 0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00 여기는 0 그렇게 되게 되면 0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숫자들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BIS 경기 실사 지수 이것도 사실은 그 액면가 그대로가 몇 퍼센트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그것이 궁금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전월에는 얼마인데 얼마나 변화할 거야.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기 실사 지수가 더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경기를 더 좋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안 좋은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는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신호가 나오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경기 판단 지수를 보시면 그 액면가의 그 숫자가 얼마냐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만큼 변화해 왔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느냐 여기에 더 지금 그 중점을 둬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경기 판단 지수 그리고서 실업의 그 기본적인 그런 경제 관련된 지표들이죠. 소득, 물가, 그리고 고용, 경기 판단 지수 뭐 이런 것들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뭐랄까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금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에서 따로 보게 됩니다. 화폐금융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보게 됩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